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이제 10월이 돼서 본격적으로 가을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간화선 네 번째인데요. 그동안 간화선 개념 어떻게 할 건가? 또 선과 간화선의 차이점, 명상과 간화선의 차이 이런 강의들을 했는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소크라테스와 간화선이란 주제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먼저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제가 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소크라테스는 다들 알고 계시고 더 이상 말을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그 변명이라고 하는 플라톤이 쓴 작은 건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제소돼서 그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재판 현장에서 소크라테스가 변론하는 것을 이제 플라톤이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소크라테스 변론 혹은 소크라테스 변명 이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젊었을 때라니까 20대를 말해요. 이 소크라테스 변명을 읽고 엄청 감동을 받고 참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을 받았고 아마 그래서 저도 철학 공부를 좋아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말이 그 지혜를 사랑하다, 알지자인데 그 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혜로울 지자를 더 잘 쓰죠.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필로소피라는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지혜를 사랑한다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소크라테스다 할 수 있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이후로 철학은 그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소피스트들이요, 자연과학자들이었죠. 이 세상의 원리는 뭐냐? 어떤 사람은 수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 숫자 써서 물이라고도 하고, 이 세상의 그 기본적 원소는 뭐냐, 또 이 자연은 어떻게 되나, 이런 자연과학적 논의가 아니라 주제를 인간의 삶으로 그 연구 주제, 논의의 구조를 인간으로 이렇게 가져온 점에서 소크라테스는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된 것은 그래서 죽게 된 그 연월이 BC 399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BC 399년. 근데 이 해는 그 아테네가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 스파르타의 지배를 받게 됐죠. 27년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인해서
그 아테네하고 지금으로 말하는 그리스가 초토화되고 27년간의 전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혹독한 그 스파르타식의 그 강압 정치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전쟁에서 스파르타를 몰아내고 이제 독립된 이제 그런 시점이죠. 그런 시점에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고소당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재판에 그 고소당한 이유가 청소년들을 잘못 이끌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 이외의 신을 믿는다. 그래서 그를 재판에 넘겼죠. 근데 이 재판 과정은 먼저 이제 그 배심원들 한 500명이 넘는 그 배심원들 앞에서 이제 그 나와서 자기의 변론을 이제 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 그 재판정에 나오면 대부분 피고인들은 그 울고 애원을 하고 자기의 죄를 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은 그 잘못된 일이고 또 본인은 전혀 그 사과할 일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동정표마저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크라테스가 무죄라고 하는 사람은 500명 가운데 220명이었는데요.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듣고 나서는 2차 투표에서는 오히려 36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게 왜 당신은 사정을 하고 죄를 그 사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소크라테스는 당신은 그 현실적 이득을 따지질 않는다.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다. 그리고 나를 죄로 몰고 가는 것은 이 아테네의 수치이고 그리고 나는 내가 죽게 될지 살게 될지 그런 걸 저울질하지 않는다. 오직 나는 내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착한 행동을 했는지 나쁜 행동을 했는지를 고려할 뿐이고 나는 추호도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사과하거나 또 사정을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만약에 그런 현실적 이득을 따지고 삶과 죽음을 구걸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정치인이나 시인들 또 그리고 청소년들을 이끄는 사람들에게 나를 오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당신은 그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이며 그래서 당연히
죄가 없다고 자기를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당신을 스스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가운데 주제 하나가 정의죠. 정의로움. 뭐가 정의냐? 이런 justice, 뭐가 정의냐? 이런 논의가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되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정의로움과 그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정의와 공정함이 이제 살아있는 거고, 이 공정함과 정의로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길거리에서도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건강한 이런 소통의 장이 마련되는 게 건강한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죽였다면 아테네 사회가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변명의 기회를 주고 500명이 넘는 배심원들을 참석시켜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한 것은 그 고대 그리스의 아주 문화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 그렇죠. 고대 그 무렵에 이렇게 그 변론의 기회를 주고 맞는 사람들 속에서 그 정의로움과 뭐가 진실인지 어떤 게 공정함인지를 이렇게 토론하는 이 문화 자체가 훌륭하지 않나요? 저는 우리 사회도 이렇게 아주 공정함과 정의로움에 대해서 맞는 사람들이 대립을 하고 서로 의견 표현을 하고 격론을 벌이는 것은 아주 건강한 사회의 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그 변론을 이어갔는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우선 소크라테스는 왜 이렇게 당신이 청소년들을 잘못 이끌었다고 왜 이런 오해를 받게 됐을까?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첫 번째는 그 신탁에 이 아테네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신탁이 내려졌는데, 그게 첫 번째는 그 소크라테스라는 거예요. 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소크라테스라고 이렇게 뭐 응답이 나왔어요. 묻자마자 즉각적으로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나중에 그것을 듣고 나서 참 이상하다. 왜 내가 지혜로울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지혜롭냐? 그래가지고 그 정치인들과 그리고 시인들 그리고 학생들을 이끄는 교사들에게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토론을 하고 이렇게 따져보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을 만나봤더니 그들은 지혜롭지 않더라. 시인도 지혜롭다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누어 보니까 그 지혜로서 시를 쓰는 게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그들의 공통된 요소는 자기들은 지혜롭지도 않는데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그들이야말로 어리석더라. 그런데 나 소크라테스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 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지혜롭지 못한다는 그 이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혜롭지 않느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그들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검증하고 논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논박하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지혜롭다는데 당신은 지혜롭지 못하다. 당신이 주장하는 바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이 과연 참된 알미냐? 그건 가짜 뉴스가 아니냐? 당신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질문을 받고 논박을 당하면 기분이 나빠질 것 같죠. 아마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논박을 이제 했는데 그게 아마 미움을 받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반대자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 끝나고 정치적으로 보면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국가적인 단결을 해야 될 때 소크라테스는 이상한 질문을 하고 청소년들을 더 막 이렇게 인기가 있었나 봐요. 소크라테스가 많이 인기가 있었대요. 청소년들을 몰고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반대 그룹 내에서 희생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죽이지 않았나, 독배를 마시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뭐 악법도 법이라고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gat혔을 때 그래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제자들이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불법의 그 재판이기 때문에. 근데 소크라테스는 불법도 법이라고 독배를 마셨죠. 근데 간화선을 창안한 대해종고 스님의 경우도요, 그 유사한 정치적 탄압을 받아요. 송나라 시대 사람인데, 그 금나라, 지금의 만주 지역에서 여진족이 만든 나라가 금나라예요. 근데 이 금나라가 강성해가지고 중국으로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러면 이 송나라는 금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면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습니다. 온건파는 타협을 하자는 아니고요. 강경파는 싸워서 지키자는 거예요. 그런데 대해종고
이 스님은 간화선을 창하는 이 스님은 강경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자 이런 거예요. 아마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를 통제하고 그 번뇌를 이렇게 꺾어서 소멸시키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번뇌가 일어나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용하게 관하자, 그래서 곧 지나가도록 하자, 이런 두 타입이 있죠. 번뇌를 이렇게 싹 이렇게 쓸어서 깨끗하게 제거하자는 입장하고, 번뇌를 하고 싸우지 말자, 있는 그대로 지켜봐서 지나가게 하자, 이런 두 입장이 있는데, 간화선을 창하는 대해종고는 번뇌에 대해서, 적의 침범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어요. 이게 아마 간화선이 번뇌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해종고는 인정사정을 두지 않는다, 번뇌하고 타협할 의사가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한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나를 고발하는 그들과 그 현실과 아테네의 현실과 타협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당신의 무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진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진리를 이렇게 그 질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환기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 태어날 때 그 망각의 강을 건너서 우리 쪽에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진리가 있어요. 임신되어 있어. 우리는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삼파술이라고 그래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삼파술이라고 그러는데, 그 진리를 임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삼파, 그 아이를 낳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문답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며, 당신이 말하는 덕이란 무엇이고, 뭐가 참된 인식인가요? 혹시 당신이 가진 정보는 가짜 정보, 가짜 뉴스가 아닌가요? 그러면 뭐가 참된 인식이고 무엇이 참된 정의인가?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했고,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소명으로 알았어요. 소크라테스가 보기에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이 참됨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덕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테네가 전쟁 소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뭐 정의니 덕이니 뭐 참된 인식이니 하는 이런 문제가 사람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국가적인 그런 재난 상황에서 오히려 소크라테스는 밑보였을 가능성이, 위정자들을 통해서 밑보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보면 이 아테네가
이렇게 몽롱하고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 몽롱하게 잠든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참고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이 철학적인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등해라고 그랬어요. 등해가 뭔지 이해되시죠? 등해라고 하는 것은 소나 이런 말에 등잔등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그 일종의 곤충인데, 그게 빨면 따끔따끔해서 아프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바닥바닥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당신이 이 등에다 정신을 일깨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등에는 질문은 정신을 일깨우는 거예요. 간화선도 그래요. 질문이 있으면 대답이 있어요. 구산 스님도 구산 스님도 질문을 해라. 그러면 깨달음이 있을 거다. 큰 질문에는 반드시 큰 깨달음이 뒤따른다. 그런데 자기에게 묻지를 않으며 뭐가 너인지, 뭐가 참된 너인지, 너 자신에 대한 그 분명한 자각을 얻으려면 먼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 질문이 없으면 해답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전제 조건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나인지 이렇게 질문해라.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아테네를 대상으로 해서 참된 지식, 참된 그 알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이런 질문이 활동인 거예요. 지식의 결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철학은 어떤 결과를 얻는 게 철학이 아닙니다. 철학은 애매하고 불분명한 것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활동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지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대중들에게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이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이런 활동, 일을 그만두지 않을 거다. 오늘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학 입시라든가 모든 시험들이 암기식입니다. 그 결과를 암기하는 거죠. 그런데 AI, 인공지능 제4차 혁명 시대가 오면 암기하는 것은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스마트폰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학교 학생들은 공부할 이유를 모르겠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지금까지 했던 교육 방식은 다 개편을 해야 되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식의 결과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지혜를 사랑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지혜를 발견하고 스스로 이렇게 체계를 세우는 이런 그 지혜의 활동, 이런 게 교육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2025년부터는 고등학교도 그 학점제로 운영된대요.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대학 입시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신을 일깨우고 뭐가 참이고 뭐가 정의인지를 이렇게 스스로 찾아가는 이렇게 경험 중심, 탐구 중심의 이런 학습 활동으로 이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